2022년에 유망하다고 보시는 저는 섹터는 보는 섹터? 어디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반도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전만 해도. 근데 확신을 거의 했어요. 반도체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섹터죠. 자동차도 요새 너무 안 좋았죠. 네. 근데 자동차도 이게 안 좋은 배경이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였는데 뭐 그건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뀐 게요. 도요타가 오늘부터 그 일본 내 공장들이 있잖아요. 전 공장 다 풀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 이제 반도체가 확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도 지금 특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하나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보여줄 게 전기차 판매인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잘 팔릴지는. 근데 일단 평가는 좋은데 네.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좀 실망한 게 뭐냐면 현대차가 빨리 미국에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네.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서 빨리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언제 할지 지금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또 내후년에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애널리스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현대차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그 뭐라고 했냐면 현대 지금 아직은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요 테슬라 제외하고는요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대요. 아직도 전기차가. 그리고 뭐 이런 픽업 트럭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디젤이나 이런 데가 아직 훨씬 많대요. 그냥 굳이 전기차 회사 약간 이런 문화도 있나 봐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걸 보조금 주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대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20만 대 30만 대 공장을 지으면 초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내후년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시장은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또 손실만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시장 형성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미국에 해요. 예, 이 방향 맞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실망해서 빠졌다면 네. 오히려 반영을 한 거잖아요. 더 사도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쌍둥이 형제는요? 예, 기아도 똑같죠. 근데 기아가 좀 더 싸요. 그 PER 지표로는. 근데 기아가 한 가지 더 좀 현대차랑 다른 점은 현대차는 소비자 대상이 차만 만들어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용차. 네. 그죠? 그 수소가 하나 있긴 하지만 주로 그리고 고급화 전략하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아는 그런 브랜드는 없잖아요. 기아는 약간 대중적인 모델. 또 SUV에 좀 강하고. 근데 기아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할 사업이 뭐냐면 PBV라고 네. 목적 기반 자동차인데 네. 이게 그 우버 같은데 우버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뭐 로보택시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디자인을 자기네가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기아에 딱 던져줘요. 그럼 기아가 예를 들면 마치 파운드리 회사 같은 거예요. 반도체 주문 받아서 그대로 그게 만들기가 쉬운 게요. 전기차는 밑에 스케이트보드 같은 플랫폼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디자인만 위에 바꿔서 껍데기만 얹히면 돼요. 되게 그래서 이게 그 위탁 주문 받아서 생산하기가 되게 쉽대요. 네. 예를 들면 저기 쿠팡이 우리 택배차 하나 만들어 주세요. 줘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기아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몇만 대 납품하고 이거를 지금 기아가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근데 이 시장도 열릴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좀 안 보이던 시장이. 그래서 기아가 그런 면에서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또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현대차 또 아니면은 이런 부품 회사들도 다 네. 나름대로의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해외 주식 딱 하나만 제가 네. 뭐 말씀드릴지 알겠죠? 테슬라? 네, 그렇죠. 야, 테슬라를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요.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기 해외 주식 차트도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주가가 사실 뭐 거의 넘사벽으로 많이 올랐고 네.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이거를 며칠 전에 강방채 회장이 나오셨는데 정말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좋게 봐요. 왜냐하면 진짜요? 그러니까 주가는 비싸죠. 그건 누구도 부인 안 할 거예요. 근데 주가를 떠나서 네. 이 회사가 그리는 그림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전기차 안에 그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그걸 그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구독료를 받아요. 맞아.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플랫폼 얹혀가지고 서비스에서 계속 매출 발생하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고부가 가치인 거예요. 예, 계속 꽂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 회사들은 차 팔면 끝났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걸로 유지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인공위성 막 쏴대잖아요, 위로. 그거 왜 쏘겠어요?
사실은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그 통신만 깔려고 일단 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휴먼 로봇까지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로봇까지 연결을 하는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도 하잖아요. ESS.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슈퍼차저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 전기차를 이용해서도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내가 이게 쓰고 나서 남는 배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정도 썼는데 나는 오늘 생각보다 이동을 안 해서 남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팔 수도 있대요. 그런 비즈니스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테슬라 오너들은요. 네. 자동차를 이제 타면서 만족도 하지만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게임의 NFT처럼. 맞아. 내가 아이템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꿈꾸는 게 오너들도 돈 벌게 하는 거 좀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사는 비용을 일부 내가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전기를 되팔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가 뭐 예전에 트위터에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비트코인 막 그 얘기하면서 사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전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죠. 예. 진짜 천재예요. 아니 그 생각이 그냥 일반인하고는 너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숫자로 증명까지 해버려요.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저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올랐으니까 쉬겠지만 네. 저는 뭐 여전히 향후에도 더 위로 네. 열려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그리는 이 네. 확장성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그때는 이제 주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어차피 지금 전기차는 잘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 보시면서 주주분들은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은 아무런 이상 없으니까 네. 잘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많이 물어봐 주신 한국 주식. 네. 포스코. 포스코가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오랜만에. 무거운 종목인데. 예, 이게 8% 오른 게 진짜 얼마만인지 이야.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건 단독 보도라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주사 전환 검토한대요. 오. 근데 보통 지주사 하면 이거 악재하냐 이러잖아요, 대부분. 네. 왜냐면 지주사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온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네. 인적 분할할 거래요. 물적 분할은 악재인데 네. 인적 분할은 호재예요. 호재죠, 호재. 예, 그러니까 지주사를 하나 떼내고 그러면 네. 사업회사 가치가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럼 순수 사업회사가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붙는 거. 그리고 워낙 주가 싸잖아요. 네. PER이 3배. 배당 수익률이 5%. 잃을 게 없는 자리인데 인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웬 호재냐? 지금 사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이제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네. 조만간 할 텐데 진짜라면 호재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질 않길 바라요. 물적 분할은 제발 아니게. 예, 근데 지주사 전환하는 거는 대부분은 그 인적 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라면 그냥 맘 편히 이제는 근데 가져가세요. 아까 전에 그 뉴스가 생각나는 게 네. 이거를 혹시라도 내부나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아시는 분은 사놓으신 분은 좋겠지만 지금 이제 이거를 방송을 듣고 네. 뉴스로서 인적 분할이야? 예. 보니까 7% 오른 거야. 근데 그 지금이라 사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내일 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 인적 분할 이슈 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내일 갈지 더 갈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인적 분할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본업도 좋아요. 중국이 감산하고 퍼 3배 배당도 많이 줘요. 네. 별로 잃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그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네. 장기로 보신다면 뭐 지금 사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위치를 보세요. 이게 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만 봐도 네. 충분히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몽돌님이 남겨주신 종목이죠. 동국제약. 제가 아시는 실력 좋은 자선시 대표인데 이 종목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면 일단 맞습니다. 수급이 없어요.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고. 관심이 없네. 네,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기대치 되게 높았는데 그 저희 당사의 그 정홍식 연구원님이 주로 네. 이 회사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3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돌 아시죠? 인사돌이나 그런 거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인사돌, 오라메디. 알죠. 사람들이 약국에 잘 안 가요.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처방의약품 병원 가서 처방의약품 받잖아요. 네. 그것도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요. 요새 그래서 소아과 하시는 분들 의사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것도 병원에 아이들이 안 온대요. 아예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가면 분위기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동국제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동아 ST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네. 이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병원은 이제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미크론 나오니까 또 이게 위축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엔 여행 항공주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우 리오프닝 하면 네. 갈 수 있고 주가는 싸졌고 네. 그래서 더 나쁠 건 없다. 네. 이름 비슷한 동국제강을 또 말씀하시네요. 동국제강이요. 그래서 동국... 동국제강도 똑같죠. 철강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가면서 가는 건데 네. 이것도 싸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좋아지고 이러면 같이 가는 거니까 동국제강도 같이 보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포스코를 좀 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동국제강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일부 있어요. 네. 그래서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포스코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이제 곧 다가왔잖아요. 네. 뭐 이사님과 네. 찍는 방송은 올해 방송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2022년 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2022년 전 지금 분위기 같으면 네. 누가 좋게 보겠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네. 뭐 2020년 볼 거 있냐. 네. 예, 한국 주식 뭐 하러 하냐 이 분위기인데 저는 그래서 2020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마 올해가 너무 좋았으면 당연히 네. 내년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올해 그냥 이미 기대치도 낮아진 상태에서 더 밀어버려가지고 네. 사실 시장에는 이제 비관론들도 많고 더 많아졌죠, 사실은. 그리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신 분도 계시고 비트코인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이제는 누가 생각해도 기대할 게 없는 장이 되고 약간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회라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대가 높을수록 거기에 못 미치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네네. 그 주가는 이미 올라가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2,800까지 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년도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가 그냥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건 약간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얘기한 거고 내년에 좋게 보는 거는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았다가 내년에 감소가 아니라 성장률이 좀 꺾이지만 네. 그래도 내년에도 성장을 해요. 역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기업들 실적은 좋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아까 제가 데이터 보니까 11월부터 수출이 빠질 거라 그랬어요. 대부분 10%대로 성장률이. 이번에도 수출이 얼마 나왔냐면 11월 달에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가 좋아요. 근데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시장이. 데이터 좋은 거를 네. 자꾸 내년에 피크아웃 네. 이러니까. 근데 데이터는 너무 잘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근거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년에 삼성전자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올해 안 좋았잖아요. 내년에는 반도체 공급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그 경기 민감주들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 올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내년에도 안 좋아질까? 내년에 설사 안 좋아져도요 빠져버렸어요 이미 주가는 반영됐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게 물가 우려잖아요.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연준 의장이 오늘도 한마디 해버렸잖아요. 시장을 완전히 이제 패닉으로 몰아간 게 그냥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물가 때문에. 근데 물가가 좀 완화되는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네. 중국에 제가 어제 데이터를 한 분이 애널리스트가 뭘 올려주신 거 봤는데 네. 중국의 PPI가 생산자 물가잖아요. 네. 그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져요. 매출 원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으로 올라가는데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그걸로 물건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PPI가 꺾여야 되는데 PPI 선행 지표가 꺾여버렸어요. 완전히. 중국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게 꺾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돼요. 그리고 유가 지금 폭락해 버렸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어쨌든 긴축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물가 데이터는 내년 초 되면요 더 안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본다면 네. 우리 고물가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마진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를 했다가 좀 완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2,800 여기 900까지 온 상황에서 네. 그냥 너무 극도의 비관론보다도 그렇죠. 좀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한번 좀 버텨보고 또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년에 좋아지는 쪽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죄송한 게 저도 옛날에 매매를 해봤지만 리밸런싱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얘기는 쉽게 하는데요.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안 돼요. 저도 압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수 오르고 나면요. 리밸런싱 하려고 했던 거는 이미 이 정도 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좀 그저 그런 기업들 안 가 있어요. 맞아. 그럼 그때 또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거 팔고 손해보고 옮겨 타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한번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니까 뭐 과감하게 리밸런싱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예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년 모멘텀에. 그럼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리밸런싱이에요. 같은 업종 내에서. 근데 나는 순수 메모리가 더 좋은 것 같다. 네. 그럼 삼전을 팔고 하이닉스에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 내에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년에 더 좋은 거.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어쨌든 다 같이 빠진 거 맞으니까. 네. 그게 리밸런싱이니까 네. 그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갑자기 하이닉스 팔아서 롯데케미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업종에서 앞으로 1등주가 될 수 있는 걸로 한번 포트를 집중해보자. 그거를 하나라도 좀 오늘부터라도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김은하님, 제가 좋아하는 두 분 감사합니다. 때마침 회사 쉬는 날 득템했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생각할래요. 모두 성투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내주신 밀리 서재 회원권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에 유망하다고 보시는 저는 섹터는 보는 섹터 어디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반도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전만 해도. 근데 확신을 거의 했어요.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1순위. 저는 반도체라고 봐요. 1순위. 네. 왜냐 제가 메타버스 움직이는 거 보고 마이크론 주가 급등하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바닥은 완전히 찍었구나. 수요가 되는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돈 까먹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뭐냐면 옛날에는요. 점유율 늘리려고 업황점은 무조건 투자했어요. 그거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꼭 저는 1순위로 담아보자.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요새 올해 안 좋았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있죠.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 OLED, 디스플레이나 물론 폴더블은 좀 좋았지만 이게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 애플이 대박 났잖아요. 애플 아이폰 엄청 잘 팔리고 그리고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삼성전자도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거든요. 내년 출하량 목표치를 올렸는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드는 부품 회사들이 스마트폰만 한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자동차에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요. 그리고 카메라 들어가잖아요. 그쵸. 확장성이 있죠. OLED가 여기 지금 모니터 이거 LCD죠. 나중에 다 OLED로 바뀔 거예요. 결국엔 TV도 바뀌고. 그리고 AR, VR 기계 디스플레이 다 OLED. 확장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도 내년에 좋아지지만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른 데도 막 이제 쓰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쪽 섹터도 올해 안 좋았잖아요.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랑 아까 엔터 게임 뭐 그런 컨텐츠는 내년에도 좋아요. 이건 뭐 다만 주가가 오른 게 좀 문제지 조정 받으면서 또 가겠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 2차 전지 소재가 좋았으니까 내년에 아까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직접 만드는 회사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애플이 이제 만들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게 내년에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그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레벨 4의 자율주행차를 내년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내놓고 23년도에는 미국에서. 그럼 자율주행이 이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 좋게 보고 그리고 저도 예전부터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정말 관심 많았는데 요새 최준철 대표님이 에스테틱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VFC 대표님. 그분이 갑자기 에스테틱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 좋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파마 리서치라고 아시죠? 그거 지분 신고한 것 같은데. 진짜. 그게 그 파마 리서치가 보톡스 거죠? 기업이잖아요. 보톡스도 하고 이 회사가 되게 좀 재밌는 게 연어의 생식세포 있죠. 연어.
네. 그거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게 피부 재생이 좋대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요 회사구나. 예. 그래서 여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연골 있죠. 네네. 나이 들면 연골이 약해지잖아요. 연골 재생하는 거. 그것도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인데 네. 그 회사 아마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 신고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얼마 전에요? 예. 저는 제가 파마리서치를 제가 관심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도 에스테틱과 관련된 기업들. 네. 저는 특히 근데 그쪽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 있어요. 네. 리프팅하는 레이저나 고주파. 이게 왜 앞으로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피부에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생기겠죠, 훨씬 예, 더. 훨씬 마스크 벗어야지.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내가 공부를 미리 해놨다면 물론 지수 때문에 되게 짜증은 나고 힘들어도 그렇죠.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네. 모아 가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좋지 않을까. 최종 질문 딱 3개만 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 질문 남겨주시면 종목 딱 2개 드릴 거고요. 한 가지는 코스피 차트만 좀 잠깐 띄워주실까요? 지금 이제 2,869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올해 기준에서는 가장 낮은 시점이잖아요. 올해 제일 낮죠. 네. 예. 지금 어쨌든 지수를 기준했을 때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지금 이게 2,6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언제쯤 내 현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고민은 당연히 크신데 저는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2,600이든 뭐 800이든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하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2,600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고민하신 분이 2,600 오면 주식 살까요? 더 못 살걸요. 왜냐면요 여기 오잖아요. 네. 그냥 오겠습니까? 내리 꽂겠죠. 그렇죠. 못 사요. 무섭겠죠. 예, 그러면 또 2,400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 들고 영원히 못 사요, 사실은. 언제 사냐면 안정화돼서 사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심리를 알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2,800 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주식 파신 분도 계세요. 네. 2,800 보고 네. 어제 샀을까요? 못 사요. 공포심 때문에 사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살 거면 저는 그냥 지금 사는 게 맞다. 2,600을 가더라도 대신에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오늘 1,000만 원 다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중요한 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좋아질 걸 내가 공부해서 그 주도주가 될 거를 선점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사면은 그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주저도 말씀해 네. 주셨죠. 그래서 그걸 내가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다 하시면 그냥 사세요. 예, 분할로 한 3번 정도. 2,600에 대한 2,600 가도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면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종목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예요. 네. 예, 대표적으로 그게 슈링크라는 제가 브랜드를 알아요. 예, 그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많이 이거는 빠졌네.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2,000원짜리가 10배 갔죠. 한 2, 3년 만에. 네. 그래서 슈링크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빠진 건데 그리고 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니까 네. 이쪽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빠졌는데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어쨌든 되는 산업이라 보니까 좀 인내심을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회복은 되겠지만 네.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종목이죠. CS 윈드. 이게 풍력 회사인데 풍력. 해상 풍력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네. 납품. 근데 왜 빠졌냐면요. 이날 빠진 이유가 이 회사가 납품하는 기업이 덴마크에 네. 베스타스라고 있어요. 세계 1위 풍력 회사예요. 이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를 낮춰버린 거예요. 네. 우리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그러니까 이 납품하는 기업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해상 풍력도 늘어나고 그런 건 좋은데 비용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래요. 네. 풍력 타워나 이거 만들 때 거기 철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원자재로 만들잖아요. 비용 부담 때문에 이익 가이던스를 낮춰버린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단가 인하 압력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CSON도 너무 좋은 회사고 맞는데 네. 근데 주가 부담도 좀 있어요. 이게 작년 코로나 때 8,000원이 되거든요. 네. 10배 갔죠. 네. 보통 10배가 나면요. 네. 주가 잘 안 가요. 꼭 아셔야 돼요. 저점 대비 10배 오르면요. 아무리 좋아도요. 주가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1, 2년 쉬었다 가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단부 왔잖아요. 네. 월봉 보면 팔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어쨌든
그 베스타스가 중요해요. 베스타스가 나중에라도 어느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자 이제 우리 가이던스 올리겠습니다. 그럼 얘도 같이 가요. 그러기 전까지는 좀 행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좀 요구하는데 네. 지금은 팔 필요 없어요. 월봉 보니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인내심 발휘하시되 본격 상승은 좀 몇 달은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정말 핫했던 게 너무- 메타버스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4분기 때가 NFT 같은데 NFT가 많이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를 미리 조금 접하거나 아니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은 수익이 났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맞아 미리 공부하셨던 네. 분들은 예. 예를 들면 2022년 어떤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좀 우리가 미리 좀 눈치챌 수 있는 혹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네. 키워드가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키워드는 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올해부터 가속화됐지만 위드 코로나 가더라도 이거는 이번에 10월, 11월 제가 보면서 느낀 게요. 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게임주 그러면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택트니까. 근데 게임주가 날라가 버렸어요. 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디지털로 가요. 아,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가버린 예, 거구나. 갔는데 NFT가 붙으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때문에.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그쵸. 그거를 활용하는 회사가 게임하고 엔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내년에도 가요. 네. 거기서 스타 플레이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직 안 갔던 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반도체 얘기한 거예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인프라를 담당하는 게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뭐였죠?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던 건 공급 부족. 그렇죠. 그래서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네. 공급 부족하면 뭐죠? 기업들이 공급을 쌓아요. 네. 재고를 확충해요. 그러면 내년에 설비 투자를 많이 나요. 옛날에는 재고를 100 쌓았다면 이제 기업들이요 일부러 200을 쌓아요. 재고 쌓려면 투자가 들어가요. 그쵸. 그럼 설비 투자할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네. 한번 생각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정상화 되잖아요. 네. 금리 정상화되면 수혜가 누구죠? 당연히 금융주죠. 그렇죠. 예, 지금은 버림받고 있지만 네. 금융업종도 나쁘게 볼 수 없어요. 이제는 환경이 좋아져요. 특히 그래서 저도 은행주를 제가 뭐 선호하는 건 아닌데 내년을 봤을 때는 이건 가는 그쪽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럼 금리 정상화 될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간다고 버릴 게 아니라 네.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내년엔 또 뭐가 키워드가 될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특히 김 작가님도 여기 뭐 저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책 소개해 주시니까 네. 그런데 사실 되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책이 많이 나오는 것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갑자기 많이 나온 게 메타버스.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트렌디한 책들을. 네. 그런 데서 좀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는 것도 되게 아주 좋을 좋은 것 팁인 것 같습니다. 같네요. 네. 김신국님이 아니 3프로에서 방금 본 것 같은데 홍길동이신가 하셨는데 네, 3프로 촬영장이 여의도고요. 저희 여기가, 김작가 TV 촬영장이 공덕동이라서 네, 공덕에 있어서. 거의 지하 택시 타고 한 5분? 한 10분 걸리는 한 네, 것 같아요. 50분 거리라서 네. 근처에서 바로 오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염승한 이사님한테 감사해서 말씀을 드릴게 뭐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마련하겠지만 드디어 여러분 그 100만 명. 구독자 100만 명이 네, 됐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60만 명으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올해 이제 40만 명이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100만 명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점점 갈수록 한 명 한 명 구독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아, 100만 명을 달성하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어쨌든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좀 바라는 게 네. 이제 다음 달에 또 할 텐데 네. 라이브 네네. 할 때는 좀 장이 좋았으면 장이 좋겠고 좀 불타올라가지고 예? 갑자기 너무 불타올라서 맥주 가져와. 좀 그러고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네. 예. 저도 날이 2022년 오기를 그런 장에서 좀 네. 이사님이랑 같이 촬영하면 너무 재밌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장 너무 힘들 텐데 또 김작가 TV에서는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인사니까 네. 마지막 인사 한번. 아이고 뭐 누구나 올해. 힘들고 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럴 때는요 뭐 감정적으로 또 변할 수도 있고 음. 누구한테 뭐 화풀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한테 자책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왜 이랬을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누구도 정답은 없지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또한 또 지나가고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만약에 내가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이 또 안 오겠습니까? 또 그리고 폭등장 또 와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한다면요. 네. 여러 번의 폭등장, 여러 번의 폭락장이 오는데 그때마다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희를 느끼실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칙대로 그다음에 내가 공부한 대로 네. 수익은 나고 손실을 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의 그 주식 투자 뼈대라고 할 거야. 그걸 계속 잘 만들어 가세요. 단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장이 와도 나중에 안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유 빠졌으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오르면 기분 좋고 이러시면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도요 바뀌는 게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힘들 수. 제가 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네. 자기 블로그를 하시는데 자기 보통 전망 자료 하면 블로그에 올려놓으세요. 근데 갑자기 그 블로그 자료에다가 본인의 얘기를 딱 쓰신 거예요. 이제 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장인 걸로 알고 애널리스트도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화장품 유통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럴 때일수록 수신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더 하자. 예. 내가 뭔가를 알고 기업을 좀 더 알고 산업이라도 공부가 돼 있어야 이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예 그냥 휘둘려서 그냥 끝나버린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초심 잃지 말고 공부하자. 그 얘기예요. 사실 진짜 실행하기 어렵지만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운 내시고 네. 좀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예. 아무튼 좋은 결과 좀 있기를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사님의 따뜻한 응원과 마음에 여러분의 좀 마음이라도 좀 네, 편안한 좀 장이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상 이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는 또 2022년 네, 1월에 예, 뭐, 불장과 함께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염승한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